국내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용환입니다. 정말 무더위였는데 또 어제는 일부 지역에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오늘도 폭우가 예정된 지역도 있고 여름철 극심한 기후 변화 등등에 대해서 항상 촉을 세우면서 특히 계곡 이런 데 휴가 가신 분들 급작스럽게 불어나는 물 등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 8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 동안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 휴가에 대해서도 수해입은 수재민 앞에서 무슨 휴가냐라고 또 뒷다리를 잡는 뒷발목을 잡는 세력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찌하란 말인지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올라갔습니다. 또 민주당은 토요일 날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하면서 정청래 후보를 당 대표로 뽑았습니다. 여러 가지 국내 급박하게 돌아가는 뉴스들 심도 있게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휴가 계획 없으십니까? 뭐 휴가 같은 거 입고 산지 오래돼가지고요. 대통령도 가시는데. 근데 네.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기사를 봤더니 광주 북구가 지난번에도 수해를 입었는데 이번에 또 물에 잠겼다고. 네. 그래서 아예 뭐 복구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아예 마을 사람이 다 떠난다 뭐 이런 것도 어디선가 봤어요. 네, 반복적으로 이렇게 수해를 계속 입는 지역에 근본적인 좀 대책을 만들어야지 계속 이렇게 수해를 입는 거 많은 분들이 좌절감을 느끼실 것 같아서 마음이 좀 편치 않았고요. 네.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강 주변에 살았거든요, 집이. 그래서 수해를 당하기도 하고 복구 작업을 하는 거 보기도 하고 그래서 수해를 한번 당하면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상실감일지. 예. 그러니까 물에 잠기면은 예전식으로 말하면 장판 우리 많이 썼잖아요. 장판이 천장에 막 가서 붙어 있고 맞아요. 그럴 정도로 처참합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재관 대변인. 네, 광주 북구는 아니셔요, 고향이? 광주 남구입니다. 남구예요? 네, 그래서 광주 북구는 제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상습 침수 구역이어서 비만 오면 항상 피해가 있었던 지역인데 그 지역이 이번에 집중호우로 또 피해를 입게 돼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지금 하셨듯이 수해 현장에 조금이라도 일손을 도우러 가면 일손 도우기 전에 제일 먼저 가슴이 무너 앉거든요. 너무 처참해서. 네. 네, 그런 모습을 다시 보게 돼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요. 지지난주에 이제 전남 담양으로 딸기 농사를 다 망쳐버리신 그 농가에 가서 조금이라도 일손을 돕고 왔었는데 이분들이 다 피해 복구를 다 하기 전에 또다시 이제 폭우가 쏟아져서 이중고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많이 안타까운데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만은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의 양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지금 심각한 상황이어서 우리가 기후위기가 진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경각심을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안진걸 소장님. 요새 뭐 봉사활동도 지금도 많이 하셨죠? 아유, 최근에. 많이는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오히려 그 김건희, 최순실의 그동안 종합적인 비리, 그 김건희, 최순실 비리 중에 잔고 조작은 상대적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김혜성 집사가 집사겠다 나오면서 잔고 조작을 실행한 자이다. 그래서 다시 나오는데 그 잔고 조작이라는 게 결국 도촌동 땅에서 50억 그 엄청난 부동산 특이도 그렇고 그 동업했던 안소연 씨는 인생이 망가져버린 사건이거든요. 전 재산을 거의 다 탕진되고 빼앗기고 징역도 3년이나 살고 그리고 사문서 이전은 본인은 가담도 안 했다는데 현재 항소심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잔고 조작에. 제가 이 사건을 보니까 나중에 한번 잔고 조작을 최은순이 김건희랑 주도한 다음에 이 안소연 씨한테도 속였더라고요. 조작이 아니라 내가 100억이 이렇게 있으니 이걸로 부동산 투기를 하자. 안소연 씨는 충실히 정보를 물어갖고 역할을 했는데 나중에 결국 동업했다가 돌 다 뺏기고 감옥도 갔다 왔는데 이런 사건들 추적하면서 특검에 계속 제보도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도 윤재관 대변인 생각 똑같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진보 중도 보수할 것 없이 엄청나게 해야 된다. 그렇죠. 인류의 공통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자립, 식량 자립, 기후위기 대응 이 세 개를 묶어가지고 미래의 인류와 한국이 겪을 엄청난 고통이 될 것 같거든요. 잘못하면요. 요거에 대해서는 한국이 모범을 보이고 다른 나라에도
선도적으로 제안하는 그런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우리가 이제 ESG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거기서 이제 뭐 인바이런먼트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버넌스 자체도 그걸 다스리지 못하는 자들은 이제 가버넌스를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된 거니까 정말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통인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뭐 약간 떨어졌다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위기다 뭐 이렇게 이제 보도했던 그런 언론들도 있는데요. 대체로 60%대를 유지하면서 이번에 63.3%로 다시 이제 올라갔습니다. 리얼미터 기준으로 보면 집권하자마자 처음에만 이제 50%대가 일부 있었고 계속 이제 60%대를 잘 유지를 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부정평가도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7월 마지막 주, 7월 5주에 국정수행 평가가 63.3 긍정이고 부정이 31.4 이렇게 나와서 아주 기분 좋게 가고 있습니다. 이 반등한 걸로 치면 3주 만에 반등한 건 물론 미세한 차이입니다만 이렇게 반등했다고 보는 근본적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인사 리스크가 조금 잠잠해졌잖아요. 네. 왜냐하면 장관 임명 문제 때문에 일부 뭐 사퇴도 하고 지명 철회하기도 그렇죠. 했었잖아요. 거기에 따른 여론이 조금 안 좋아진 측면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한 2주 정도 시간이 지났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미국하고 관세 협상에 우리가 합의를 했잖아요. 네, 새벽에 다들 집중했었죠. 네. 근데 이게 굉장히 국민들한테 불안한 요소였을 거예요. 근데 그 관세 협상이 일단은 무사하게 마무리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 FTA를 맺은 국가이기 때문에 손해본 느낌이 좀 없지는 않지만 그게 좀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 통해야 말이죠. 이게 통하는 사람이 아니고 통하는 정부가 아니고 막무가내로 뭐 밀어붙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이나 EU하고 같은 선상에서 15% 정도 관세를 우리가 받는 것 그리고 우리가 또 투자한다고 하는 3,500억 달러 안에 1,500억 달러 정도는 미국에 조선업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미국하고 중국하고 일종의 이제 가치 동맹이니 뭐니 예전에도 많이 나왔던 것처럼 이 공급망을 재편하는 과정들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거쳐만 와도 지금 미국에서 배를 못 들어오게 하는 상황이고 중국에서 생산한 배는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 기조를 가지고 가면 우리가 일정하게 이제 미국하고 같이 협력해서 조선업을 좀 더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손해보는 돈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한테 또 다른 기대감을 심어주거나 안정감을 준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게 지지율이 조금 반등했다고 하면 반등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일본과 너무 비교되잖아요. 일본은 한 4개월 넘는 기간 동안에 거의 매주 협상을 진행하면서 겨우 이제 이 협상을 마무리하고 타결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도 아직도 합의문을 문서로는 다 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금 채 2달이 되기 전에 신생 정부가 막 출범하자마자 협상에 나서서 이렇게 동일한 수준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던 거는 그러니까 정부의 실력 차이가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있구나. 일본보다 훨씬 앞서는 정부의 모습이 보인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가 됐었던 그래서 일본 언론에서 뭐 약올라서 그런지 대미 흑자 규모가 저희랑 일본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650억 불 거기서 왔다 갔다 두 나라가 비슷한데 우리는 3,500억 불 분담에 1,500억 불 조선은 또 우리가 주도권을 다 쥐고 있는 거고 자기들은 대미 흑자 규모는 비슷한데 5,500억 불을 또 부담해야 되고 막 해서 야 이거 한국만도 훨씬 못했다 하고 이제 와서 이제 일각에서는 저 일본의 GDP가 우리나라의 2배니까 3,500불하고 5,500불을 따지면 우리가 더 많은 부담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말씀하셨던 이제 우리가 주도해서 할 수 있는 투자들도 감안하면 일본에 비해서 훨씬 더 괜찮은 협상을 벌인 거 아닌가라는 종합적인 평가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국제사회에서도 다 하고 있는. 영국 언론도 비슷한 적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정말 우스운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대표적으로 안철수예요. 저는 안철수가 이런 말을 했다길래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이런 말을 해서 이거 자다가 봉탕 뚫는 얘기인가?
아니 한덕수한테 맡겼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왔을 거라는 아찔아찔합니다. 그때 엄청 서둘러서 하려고 그랬죠. 예, 그들. 한덕수가 있으면 15%더 낮았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명 계약을 해가지고 15%로 하고 더 뒤에서 더 챙겨주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한덕수를 이제 와서 왜 꺼내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그의 정무 감각에 다시 한번 정말 깜짝 놀랐고요. 손가락 잘랐는지 다 확인해야 된다고 댓글에 엄청 많아요. 그리고 국힘 전체적으로 15%만 돼도 상호관세가 15%만 네. 지켜줘도 정 대단한 이 협상이다라고 해놓고 실제로 15% 되니까 13% 안 했으니까 잘못했다고 네. 계속 얘기하면서 웃음거리 되는 거. 예. 그러니까 정말 실력 없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게 야지 놓는 것밖에 없는데 네, 그 야지 놓다가 자기들 실력이 다 뽀록이 나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정부가 훨씬 더 잘했다라고 하는 걸 상대적으로 더 한번 느낄 수 있는 한 주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이 엄청 일을 열심히 하고 국무회의까지 생방으로 공개하는 거 보면서 네. 국민들께서 깜짝 놀라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뭐 대단한 조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 또는 그동안 우리 역대 정권이 너무 국민 주권을 형식적으로 대했거나 아니면 짓밟았는데 사회 전 분야, 정치 전 분야, 행정 전 분야에서 완전히 활짝 열린 정부, 그다음에 국민을 정말 섬기는 정부로 거듭나는 모습이 지지율이라는 게 약간 반등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주식도 약간 반등하는 것처럼 네.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런데도 우상향 곡선이 계속되거나 아니면 계속 높은 지지율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관세 협 그런 거기다가 이제 관세 협상도 인수위도 없이 출범했는데 예. 이 정도면 평균 내지 평균 이상은 했다. 네, 그리고 2008년도에 우리 국내 대규모 촛불 집회 사진을 가지고 가장 우리 국민들에게 예민하고 중요한 식량 주권 또 국민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어떤 쌀, 농산물, 또 소고기, 축산물 등에 대해서는 양보도 안 했고 타협도 안 했다. 네. 2008년 시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게 널리 화제가 됐잖아요. 네. 이런 것도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또는 외교, 국방, 통상 역량에 대한 어떤 자긍심, 관과 민이 혼연일체되어 국익을 지켜낸 네. 이런 걸 비추면서 그냥 기분 좋은 수혜는 너무 가슴 아프고 네. 폭탄은 너무 마음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그래서 상승원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관세 협상을 잘했다는 의견이 64%, TK에서도 약 54%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막에 나오지만 민주당 54.5, 국힘 27.2 거의 정확하게 더블 스코어네요. 지금 보니까 더블 스코어를 좀 약간 예. 상회했네요. 더블 스코어보다 더 약간이라도. 멀어져 있는데. 아니, 근데 뭐 국민의힘은 지지를 하고 싶어도 할 만한 요인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네. 오히려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지금 전당대 국면에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후보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거 참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지금 되는 얘기 전한길, 뭐 나왔잖아요. 고성국, 강용석 이런 사람들이 지금 면접을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 거기에 장동혁이라고 이제 뭐 예, 출마한 갔잖아요. 사람이 면접을 보고 있더라고요. 네. 가가지고 뭐 저는 그 전류는 죽어도 못한다고 오히려 윤석열을 계속 옹이해서 데리고 가겠다고 얘기하는 수준이니 이거 예.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참 이분은 정치를 이미 그만뒀어야 할 뿐인데 지난번 대선 출마를 뭐 이거는 어거지든 아니든 간에 당원들이 불가피하게 선택을 해서 갑자기 정치 중심에 들어와 버렸잖아요. 이제 이 이상의 더 좋은 게 없잖아요. 예. 대선 후보도 했겠다. 이제 당권만 지면은 말년에 이제 정치인으로서 꽃을 다시 한번 피워볼 수 있겠다고 하는 욕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지금 불과 이제 김문수를 찍어봤던 사람들이 6월 3일날 찍은 거니까 대략 지금 뭐 한 2달. 아직 그 내리 속에 좀 남아 있고 그 관성이 있어서 제일 유력하겠네요. 근데 어대김이라는 얘기가 벌써 나오더라고요. 어대김? 예. 어차피 김문수가 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따 대고 김문수 아니고요? 어따 대고 그거 아니고 또 뭐 말이 되는 얘기인데요. 어대김, 어대수. 근데 말하는 거 보고 깜짝깜짝 놀래. 단어 사용하는 거 보고. 그러니까 네. 이재명이 만약에 개헌을 하면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로 가고 사회주의 체제로 가면서 다시 대통령이 당선이 될 뭐 것이다. 총통정부라는 용어를 쓰던데요?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이 돼요? 개헌해서 사회주의 정부로 가서 사회주의 정부가 된 다음에 다시 또 대통령을 할 것이다. 뭐
뭐 장기 독재를 꿈꾼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독재고 뭐 총통 독재라는 말 그래서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어떻게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더군다나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했다가 국가 반란을 시도했다가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다음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야당하고 싸워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당권 주자 1, 2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국민적 기대감이 별로 없는 거고요. 완성과 혁신은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냥 망한 정당입니다. 뭐 이 자유우파 연합토론회 참가정당 장동혁, 전환길, 강용석, 고성국, 유여애 완전히 극우 극단주의 자유우파도 아니에요. 일단 국민의 자유를 짓밟은 세력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우파라고 하면 그래도 최소한 합리적 보수까지는 포함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합리적 좌파에 이렇게 대별된 합리적 보수는 이미 민주당에서 다 차지한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나 뭐 일부 개혁신당이나 뭐 아니면 무소속으로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다 탈출하고 근데 자유우파 이것부터 거짓말 이렇게 치는 거고 그래서 사실 국민들의 지지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전전긍긍에도 모자랄 자들이 전전 김김당으로 전락해버렸잖아요. 전환길, 전광훈, 그러네요. 김문수, 김계리. 그래서 전전긍긍에도 국민들이 전전긍긍하고 반세에도 국민들이 관심을 줄까 말까 하는데 이제 아예 정 떨어지는 여기서 또 아주 황당한 분이 또 있어요. 그 저는 무슨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화를 내길래 국회에 나와서 막 그 화를 내면서 인터뷰를 하길래 안철수 씨 보니까 피의자도 아니고 본인이 그 참고인으로 나오라고 한 참고인으로 그때 이제 반대했으니까 본인 열심히 이제 뭐 내란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반대를 하고 이랬으니까 그 참고인으로 와서 국회의장도 참고인으로 나와달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본인이 갑자기 뭐 급발진을 하면서 자기가 있는 한 뭐 국민의힘은 없어지지 않는 임원이 그래서 그 5명 중에 5등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지린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글쎄 말이에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급발진 나가서 자기가 참고인 그대로 자기가 보고 그날 느낀 상황 그대로 진술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안철수 의원은요 약간 그 분노 조절 장애에 가까워요. 지난번에 혁신위원장 그 때려칠 때도 그랬잖아요. 18분 만에 바로 나와서 얼굴 혹 해가지고 막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그 모습 보고 보수 진영에서 안철수는 안 돼 X자 이렇게 그렸어요. 혹시나 안철수가 뭔가 정치적 경험을 많이 해서 그래도 지금 김문수로 가면 안 되지 않냐 당이 그런 사람들이 그나마 안철수를 대안으로 잠깐 생각했었는데 혹이 나서 푸들푸들 기자회견을 하는 거 보면서 아휴 정치 헛배웠다 진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직도 배워야 돼요? 이번에도 참고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안철수가 함께하는 정당은 항상 망했잖아요. 그런 모습을 이제 이번에 왜 그랬는지를 국힘 내부에서도 알 수 있었을 것이고요. 최근에 이제 저 빅데이터 조사를 좀 해보면 그 재밌는 결과들이 나오는데 그 동안에는 국힘에 대해서 한 단어로 정리하면 분노였습니다. 근데 최근은 무관심이에요. 아예 언급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나 마나 쟤들은 아예 극우 정당이 돼버렸고 극우 정당으로 선언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론할 가치도 잘 느끼지 못한다. 이 정도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정도 되면 이제 정신 차려야 될 텐데 아까 얘기하셨듯이 전전긍긍을 계속 보여주고 있으니 그 무관심은 이제 용도 폐기가 되겠죠. 대한민국의 그 건강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야당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바라는 것도 이제 완전히 포기하는 결국 그래서 해산되고 청산돼야 될 파산돼야 될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전전김김하고 있는 당이 진짜 전전긍긍하게 생겼습니다. 토요일 날 킨텍스에서 민주당 당대표로 정청래 기호 1번 정청래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국힘에서 더 어떤 발악을 넘어서 발작적인 반응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쪽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위원정당 심판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대로 밀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또 상대적인 반응을 볼까 봐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발악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죽으려고 하면 그 상황에서는 뭐 모든 거 내던지고 싸우겠다고 덤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이 지금 내란 정당하고는
대화도 없고 협상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전 정치적 레토릭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보는데요. 네. 왜냐하면 당대표는 그럴 수 있지만 원내대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네. 원내대표는 어떤 방식으로든 야당을 만날 수밖에 없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앞에서 개혁을 추동력 있게 쫙쫙 끌고 가주는 역할을 하고 야당하고 주로 만나서 협상하는 거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송원석 비대위원장 만나가지고 협상을 풀어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정치적 명분은 이제 주어지게 되잖아요. 네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보수의 한 절반도 지지를 못 받는 그것만 달랑 아주 생선가시처럼 남아있는 요 정도밖에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논리의 합리화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탓을 다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더 극단화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사실은 돼요. 그래서 좀 밀고 당기기 그리고 좀 강하게 밀어붙일 때 밀어붙이고 좀 부드럽게 나갈 때 나가는 그런 힘 조절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지고 잘 하시지 않을까요? 네, 저는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겉으로만 강한 저기가 있지만 속으로 또 굉장히 또 왜 제가 좀 부드러운 놀랐냐면은요. 물론 이제 유튜브를 같이 한 적도 있지만 예. 제가 같이 나가는 방송 프로그램에 권성동 의원하고 같이 이제 마스 토론처럼 하는 코너가 있었어요. 엄청 싸워요. 예. 또 엄청 잘 지내. 그 놀라운 재주예요. 예. 그 굉장히 싸우면서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또 굉장히 친하게 잘해. 네. 이거 아무나 갖는 능력 아니거든요. 네, 네. 저 그거 보면서 굉장히 좀 그 뭐라 그럴까요? 인상 깊었다고 해야 되나요? 예, 예.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나가면서도 또 뒤에 가지고 어깨 툭툭 두드리면서 또 할 수 있는 스타일이기도 해요. 무조건 막 강하게만 밀어붙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대변인님 객관적으로 보실 때, 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 네. 반발짝 떨어져서 네. 두 분이 정말 치열하게 경쟁을 했고, 네. 소위 말하는 당심과 그러니까 저 의심, 네, 의원분들의 예. 마음과 예. 민심, 당심이 다르다. 예.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의원분들이 뭐 어느 언론에는 152명이나 네. 전체 현재 조금 줄어서 167명 의석수 기준으로 네. 보면 152명이나 저 박찬대 의원을 지지했는데 당원들은 정청래 후보를 채택했다. 네. 이런 이제 결과인데 네. 반발짝 떨어져서 봤을 때 정청래 후보의 승리 요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동안 싸우신 이 같은 노력들이 한꺼번에 네. 이번에 평가받으신 게 아닌가 싶고요. 내란 전국에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도 당연히 그렇지만 정청래 당대표 시절에 당대표를 그리면 절대 밀리지 않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1, 2, 3기 민주정부를 봤을 때 민주정부가 사실 조금 좀 양보해주고 그리고 좀 들어주고 이렇게 네. 하면서 사실은 좀 끌려갈 때도 좀 꽤 있었잖아요. 근데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답답할 때도 꽤 많이 있었고 그러나 같은 결과를 가더라도 주도권을 확실하게 행사할 수 있는 그래서 좀 시원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평가하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당원 주권주의가 확실하게 이 자리매김됐다, 네, 네. 뿌리를 내렸다라고 하는 게 보여서 그러면 이제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제 지도자를 꿈꾸시는 분들이 어떤 정치를 해야 될지에 대한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의주기에 봤는데 이렇게 표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서 네. 저도 좀 깜짝 좀 놀래긴 의원님들도 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향후에 있어서 방향 설정을 예. 의정 활동 플러스 이제 유권자들을 대하는 방향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20년 전에 제가 전당대회에 나오신 제 의원님을 위해서 선거운동 할 때 대부분 그 지역위원장님하고 지역위원장을 대리하시는 지역의 주요 뭐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잘을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위를 했는데 쳐다본 거죠, 전부 네, 위를. 엄청 노력했는데 예. 다 설득해놨다고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면 밤에 또 바뀌어 있고 네. 그 다음날 가서 또 하고 예. 근데 결국 우리를 찍을지 말지를 항상 세모고 예. 이런 정치를 계속 하다 보면 얼마나 사람이 진이 빠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당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나 네. 예. 이게 되게 의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지도자로 성장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그 소위 말해서 이 별로 이렇게 효과적이지 않는 방식, 바람잡지 않은 방식을 지향하고 네. 국민을 바라보고 당원을 바라보고 하는
정치를 분명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매우 뜻깊다 생각합니다. 제가 그 작년도에 2월달에 이제 영입이 되고 토요일 오후를 완전히 비우고 이제 정청래 의원님께 일종의 이제 한 수 배우는 그 배움의 자리를 갔는데 굉장히 재미난 말씀을 하나 해주세요. 네. 의원들 중에 골프를 치는 의원과 치지 않는 의원 딱 해서 국회의장형 의원과 대통령을 지향하는 의원으로 갈린다라고 네. 하면서 골프를 치면서 열심히 의원들끼리 교류하고 하는 사람들은 목표를 국회의장으로 갖는 거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골프 같은 거 안 하고 국민 속으로 가는 사람은 대통령을 지향하는 거다. 그런데 이제 당신은 후자다 이제 이런 얘기겠죠. 굉장히 인상적으로. 꿈이 대통령 이거 기사감 아닌가요? 이거 코멘트 따가지고 신용환 교수 정청래 꿈은 정청래 꿈은 대통령. 실제 하기는 정청래 골프 안 쳐. 근데 저는 정말 민주당 당원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민주당도 정말 대단한 정당이 됐구나. 우리 뭐 나중에 우리 조국혁신당, 뭐 사회민주당 기본소득 등과의 뭐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통합을 할 수도 있고 건강한 이제 그 협력당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당분간. 아무튼 의원들 대부분이 박찬대 의원을 적극 지지한 건 맞잖아요. 네. 그것은 또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판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애청자들께서도 설령 나는 정청래를 적극 지지했어도 많은 의원들이 또 박찬대를 지지한 이유는 뭔지 그걸 의원들이 우리를 무시했다가 아니라 네. 그 이유는 또 무엇인지 긍정적으로 이렇게 검토해주는 여유나 미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박찬대 의원의 어떤 품성이나 또 원내대표로서의 지도력이 많이 작용을 했겠죠. 근데 정말 당원들도 정청래 의원도 대단한 생각한 게 근데 당원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박찬대 원내대표 참 좋고 유머러스도 하고 고생 최근에 열심히 한 거 아는데 네. 정청래가 훨씬 더 고생했고 긴 시간 동안 예. 또 그다음에 박찬대가 원내대표로도 했었지만 정당 법사위원장으로 국민의힘과 윤석열을 결국 탄핵으로 잘 이끌어냈고 거기에다가 예전에 김종인으로부터 엄청난 수모를 당하고 컷오프가 됐는데 당을 위해서 헌신도 했고 네. 이런 것도 쭉 봤을 때 지금 상황상 국민의힘에 대해서 조금 더 거세게 또 몰아쳐야 될 분위기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래 의원님들은 박찬대를 쓰는데 우리는 정청래라는 게 초기부터 정서가 확 잡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의원님들이랑 또 박찬대 의원님의 진가라는 많은 사람들이 나섰거든요. 네. 박찬대가 더 낫다, 더 통합형이고 더 시너지가 날 거다. 이재명 대통령과 당과 의원들 건데 그것이 안 먹힌 거예요. 예. 아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청래가 그동안 진짜 고생 많이 했어. 더 시원하게 잘할 거야. 네. 박찬대는 다음 기회에 또 있겠지. 이렇게 판단한 거니까 예. 민주당이 진짜 풀뿌리 당원 주권 정당이 된 거예요. 제가 배워야 될 건 배워야 예, 된다. 다만 저는 아까 김선 선생님도 잠깐 얘기했는데 정 대표님이 지금은 법사위원장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야당이랑 악수 안 한다 이런 이야기는 뭐 후보 때는 할 수 있겠는데요. 전 당대표가 돼서는 그런 이제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대통령도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를 벌써 몇 번이나 만났는데 어떻게 안 봅니까? 만나야 되고 악수도 해야죠. 형식상으로라도. 오히려 하지만 그 내란 청산의 굳건한 의지는 그대로이면 되는 네, 것이고 또 어떤 민생이법이나 민생회복 지원금 같은 것은 야당을 설득도 해야 됩니다. 예. 몰아치지만 그중에 일부가 설득에 넘어오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죠. 강온 전략을 잘 써야 되고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식으로 몰아붙일 필요는 없다. 네네. 오히려 국민들이 보기에도 중간자적이나 중도 또는 합리적 보수적인 국민들이 보기에도 정청래가 참 유연하게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훈님께서 지금 아주 한마디로 잘 요약해 주셨네요. 원팀으로 내란당, 내란 세력을 척결하자. 황세현님, 이제 국힘은 얘기도 하지 맙시다. 정당도 아닌 것이 뭔 의미가 있나요?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국힘에 대한 비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화가 나는 심정으로 비판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내란당은 해체가 답인데 뭔 협치고 희인님께서 정청래 대표께서도 이제 정청래를 찍었든 박찬대를 찍었든 우리는 원팀이다라는 이제 취임 일성에 최고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야말로 원팀으로
상대와 함께 싸울 건 싸우고 또 이끌어갈 건 이끌어가서 진짜 대한민국 만드는 길로 그렇게 잘 이끌어가기를 바랍니다. 장동혁이 계엄을 유발한 정청래가 진정한 내란 교사범이다 하고 황당한 소리도 했습니다. 검찰, 언론, 사법 이 세 가지 3대 개혁 과제를 놓고 신속하게 개혁하겠다. 정청래 이제 네. 신임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산 넘어 산일 것 같긴 해요. 네, 왜냐하면 맞아요. 합리적인 대화 파트너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미 익히 봤잖아요. 생떼를 쓰고 뭐 감옥에 있는 윤석열은 저 사각 팬티만 입고 저 생떼를 쓰고 또 이 당은 뭐 내란 교사범이라고 황당하게 지금 여당의 대표를 막 공격을 하면서 또 생떼를 쓰고 어떻게 슬기롭게 3대 그러면 개혁 과제 어떻게 그 개혁해 나갈까요? 정청래 대표가 내란 교사범이면 윤석열은 뭐예요? 윤석열은 싶네? 정청래 앞잡이네. 장동혁 말에 하면. 장동혁 아주 미친 사람 돼버렸는데 어떻게 판사 출신한테 그러게요. 이렇게까지 한때는 또 뭐 망가지고. 한동훈 저런 씨라고 사람은 저기 아니라고 이러더니.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뭔가 잘못 씌인 것 같은 권력이 눈앞에 있으면 저렇게 태도를 바꾸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정치인 중에서. 원래는 저런 사람이 아니래요? 원래는 저런 사람 근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말하면 하더라고요. 원래 이런 극우 판사 아니었을까요? 글쎄 아니, 성향이 숨겨졌던 거 아닐까요? 합리적인 척 하면서. 그런 느낌이 막 드네요. 예, 이 정도 말하면 거의 미친 거 아니면 원래 이랬던 사람인 거예요. 진짜. 아니 원래 국회 대관 판사였대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대화를 두루두루 했다고 여야하고 다 친했대요. 다 친하고 정치하고 싶을 때도 양당에다가 다 저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라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극우 판사처럼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속이 되게 이 심지가 없는 사람이었던 것만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유약한 사람인 거죠. 권력을 쫓아가는데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막상 권력이 자기 눈앞에 오고 나니까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자기 모든 결정의 1순위 기준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 지금 상태로 가면 이들이 이제 5대5가 아니고 보니까 8대2더라고요. 네, 당심 네, 8에 민심 2니까 잘하면 2등도 하겠던데요? 네, 2등 가능할, 예, 2등 김문수 가능할 것 다음으로? 같아요. 예,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론조사 네. 보니까 실제 그 당 네. 내에서는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은 다시 철수할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예, 보니까 이번에 굉장히 좋은 기회를 놓쳤고요. 그다음에 조경태 의원은 이걸 보시면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하는 게 한동훈계라고 불렸잖아요. 근데 왜 안철수는 만나고 조경태는 안 만날까? 그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멀한이 됐다고 하는 얘기들이 돌아요. 그래서 한동훈 마음이 조경태 쪽으로 안 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정치권에 지금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리고 이런 자들을 데리고 어찌 그 3대 개혁 과제를 이걸 개혁을 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사실은 저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요. 유능한 개혁을 해야 되는 거죠. 유능한 개혁. 개혁을 이전에도 민주정부가 들어서 우리가 그 정권을 잡은 적이 있지만 개혁에 사실상 실패를 했었잖아요. 네. 사회 구조개혁 단계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 기회에는 구조개혁까지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네, 당원들의 네, 강력한 의지가 당심으로 표출이 된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의심을 당심이 눌러버린 형국이 돼버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의원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되는 정무적 판단은 굉장히 익숙한 집단이고 당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순수함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원들 입장에서는 과거 우리가 실패했던 개혁 이제 또다시 반복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개혁의 과제들이 앞에 놓여 있으면 좀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구조 개혁이라고 하면 어떤 인적인 어떤 교체, 청산, 뭐 일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 제도만 바꾸는 게 아니라 네. 근본적인 툴 자체를 바꾸는 거 그쵸. 그런 게 그게 이제 구조 개혁. 검찰, 사법, 언론 개혁에 해당이 되고요. 예, 예. 뭐 그것 말고도 사실 개혁 과제들은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데 있어서 지금 집권 이후에 뭐 과거에는 한 6개월이 골든타임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지만 지금 추석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디까지 추석 때까지 완전히 끝낼 수 있을지는 추석 모르겠지만 밥상에 가기 전에 모든 개혁 과제를 끝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치는 뭐 예. 완벽하게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라고 하는 전제를 예. 하더라도 올해 안에 개혁의 과제들을 이행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예. 국민 눈치를 살펴라. 아하. 그러니까 시민들의 눈치를 좀 살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개혁을 하더라도 저건 제대로 된 방향이야라는 걸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민주당이 설득하는 작업을 해라. 네네. 그래서 빌드업하는 작업도 좀 충실하게 해나가라. 그래서 공약 중에 보면 어떤 이제 의견 대립이 있거나 개혁 동력 같은 게 약할 때 전당원 투표 이런 것들을 활성화한다는 공약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당원들의 어떤 그런 뜻, 국민들의 뜻을 적극 확인해서 그걸로 이제 그쵸. 추동력을 갖고 간다. 결국은 국민 다수가 어떻게 판단하고 동의해 주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저항할 게 뻔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저항할 때 그냥 무조건 무시하는 건 아니고 대화를 시도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빌드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어떤 방식으로든 개혁 과제를 던지고 시간을 주고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해가면서 국민들이 이 개혁을 이 방향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동의하는 여론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뭐 다른 거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냥 확 통과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오히려 더 유능하다는 평가를 좀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뭐 아직도 일부 여진이 있긴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대표 그 후유증 여진이 좀 있지만 확실하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뽑은 당 대표 정청래 대표님에 대해서 당원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하는 것들 천명하신 상황이니까 전폭적인 지지로 일종의 이제 허니문 기간이 역시나 필요하겠죠. 네. 저도 댓글 봤는데 네네. 박찬두 의원님 지지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쉽겠어요. 뭐 서운함이 있겠죠. 더더욱이나 네. 이제 정청래 대표님에 대해서 어떤 우려하는 점을 본인이 알고 있다 그러면 더 서운하겠지만, 근데 우리가 무조건 다 옳지 않잖아요. 네. 살다 보면 우리가 실수를 할 때도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지 알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차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 애청님께서 일단은 당원 투표로 보면 66대 33입니다. 네. 두 배잖아요. 이런 이제 당원들의 선택이 무조건 존중받아야 되고, 그것도 거의 비슷비슷하게 참 희한하게 집단지성의 힘이 세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지지를 엄청나게 받은 대표한테 힘을 실어줘야죠. 네네. 설령 안 찍고 안 좋아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잘하기를 바라야 돼. 지금은 엄중한 국면인데, 예를 들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 됐는데 이거 어쩌지 이렇게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네. 무조건 힘을 실어줘야 될 때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찬대 대표님하고 또 지지할 때는 또 네네. 우리 또 정청 대표님 지지자들이 또 깊은 위로를 드려야죠. 둘이 엄청 친하고 한 팀이 선언했고,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그럼요. 저 동작동 국민회지 같이 갔다면서요. 네. 그게 첨예라면서요. 승자가 패자를 모시고 간 게. 그런 상황인데 우리끼리 막 싸우고 있으면 안 되죠. 또 인선하는 거 보니까 벌써 이제 이미 협치처럼 어떤 특정 계파라든지 뭐 줄서기 이런 인사들이 아니고 그래도 중립적인 분들 이런 분들을 지금 처음부터 임명하고 하시니까 기대를 하고. 근데 네. 언론이 좀 잘못 해석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정청래 의원이 그 당원들한테 지지를 받았던 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뭐라 그럴까? 그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투영이 된 것처럼 그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고 막 하던데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정청래 의원은 사실은 정청래 파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가까운 의원도 사실 많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정청래 의원은 당원을 보고 자꾸 움직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당심이 왔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집권 초반기인데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대통령의 마음을 읽거나 대통령하고 함께 가기를 원하잖아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근데 정청래 의원은 다수 의원들하고 함께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당심을 업고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거꾸로 생각하면 대통령이 오히려 정청래 의원의 강한 면모들을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율도 중요하고 하니까. 근데 그거를 당원들이 선택해 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막 이렇게 지명하듯이 윤심은 저기에 있어. 저 후보가 당선돼야 돼. 이렇게 한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당심을 가지고 대통령한테 가면 오히려 더 떳떳하게 대통령한테 쓴소리나 좀 대통령한테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해주겠습니다. 뭐 거기 앞장서겠습니다. 대통령은 저렇게 하면 내가 악역을 맡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정청래 의원은 무조건 입 쫙 닫고 이재명 대통령 무조건 지지해가지고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조금 다른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온 힘을 바치겠다고 다 같이 말씀들 주셨고요. 자, 정청래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 하면서도 불의와 협치는 없다. 취임 일성에서 취임사에서
불의와 협치는 없다라고 아주 강력히 말을 했는데 불의와 협치를 하지 않을 그 첫 번째 대상 윤석열 사각 팬티 입고 에라스 입고 뒹굴고 그래서 정청래 얼마 전에 후보 시절에 그 얘기했죠. 저 커튼 담요 같은 걸로 네, 말아서라도 나와라 했습니다. 널널 말아서. 그런데 8월 6일은 김건희 이제 소환하는 날짜고요. 네. 그러면 오늘 안 하면 내일 하루밖에 없는데 내일 하루 정도죠. 어떻게 될까요, 이거? 더 늦추면 좌고면한다고 그래서 오히려 특검이 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겠죠. 근데 지금 특검이 상당히 좀 애로가 있는 건 어려움이 있는 건 서울구치소에 그 계속적인 지금 적적인 협력이 잘 안 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옷을 벗었다는데 그 네. 옷을 벗고 계속 있었다는 거는 또 규정상의 그것도 규정 위반인 거죠? 규정 위반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 규정 위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래도 계속 고쳐지지 않으면 벌점을 부과해서 사실은 징벌을 해야 되거든요. 그 안에서. 네, 네. 근데 그동안 그거를 그냥 묵인해 왔다는 것이고 법 집행이 실패하고 나서 다시 옷 입고 나갈 때 서울구치소는 뭐 했냐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법 집행에 관련돼 가지고 서울구치소가 이상한 행동을 계속 하고 있는 예. 그런 모습에 대해서 가장 좀 걱정을 할 텐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병철 변호사 그 법조항하고 이렇게 해서 쭉 의견 주고 고발한 내용하고 보니까 네. 이미 서울구치소에서도 규정 위반이 돼 있는 거고 네. 윤석열은 당연히 규정 위반이고 아니, 뭐 뭐- 수용자 무슨 규칙 100조인가를 예, 예. 인용해서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저 정성훈 장관이 분명하게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저 혹서기에는 이제 반팔과 반바지를 착용하고 있어야 된다. 한 사람이 그냥 자기만 뭐 벗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건 교도소가 아니고 그냥 자기 집 안방인 거하고 그렇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용 생활에 있어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적응하게 만드는 게 사실은 교정당국이 해야 될 역할인데 네. 그걸 그동안 안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교정당국이 그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접견을 계속 허용해주고 있는 거 그것도 좀 대단히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에서 분명히 정하고 있는 절차들에 대해서 하나도 수용하고 있지 않는 재소자에게 접견의 특혜는 계속 주어온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납득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앞으로 소위 말해서 뭐 조폭이라든지 자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룬단 말이에요? 아니, 그들도 당연하죠. 똑같이 벗고 누우면 네. 그들도 그러면 못 끌어내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벗고 싶으면, 그렇게 시원해지고 싶으면 조사실 나오면 시원해요. 근데 조사실 나오는 거는 싫고, 예. 덥기만 하다 이렇게 한다는 게 완전히 말입니까? 오죽하면 막걸리입니까? 변온동물이냐, 뭐 체온 조사를 위해서 아니, 그런다. 파충류도 아니고 변온동물 얘기까지 나올 정도 되니까. 국제적 망신입니다, 국제적 정말. 망신도 정말 이런 망신이 몸이 없습니다. 불편해도 검사가 오잖아요. 특검 검사가 오면 자기를 체포를 하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의 최신을 지킨다고 하면 벗고 있다가 하더라도 입어야지. 그렇죠. 그게 그래서 정상적인 꼿꼿하게 사람이죠. 뭐 조선시대 선비처럼 하라는 것까지 이제 바라지도 않지만 꼿꼿하게 앉아서 나는 못 가. 이렇게 얘기하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보수 지지자들도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 나는 못 가 그러고 옷을 훌러덩 벗어버리면 어떡하라는 거야 대체. 살다 좀 이런 사람들 정말 처음 봤는데. 그러면 다시 집행하면 이제 뭐 그거마저도 또 벗는다고 또 덤비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정청래 신임 대표께서 정치적인 감각이 정말 뛰어나신다고 예. 생각하는 건 그런 상황에서 내란 세력과의 일정 정도의 협의 그리고 함께 국정 동반의 협치 이런 얘기 하셨으면 네. 일성으로 아주 곤란해지셨을 거예요. 곤란한 정도가 아니라 이 표를 찍고 한 분들이 다 분노할 수 예, 있죠. 예. 그런 상황에서 내란 세력과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그런 윤석열을 하고 재련하는 게 아니고 계속 뒤따라가겠고 자기가 정치적인 후계자가 되겠다라는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국힘의 전당대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힘의 전당대회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윤석열의 후예를 뽑는 지금 지명대. 말로는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하도 옹색했는지 지금은 우리 당에 있지도 않은 사람 얘기는 뭐 하지 마시고 하면서 황당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속으로 얼마나 그게 옹색했겠어요. 예. 그런 상황에 내란 세력과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딱 맞는 거기 때문에 결국 말씀하셨듯이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셨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뭐 추가적으로 예, 말씀드리면 이번 전당대회를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 찾아보면서 참 그 보기 좋았던 건 뭐냐면 어제 그리고 오늘의 그 언론 기사 중에 예. 패배하신 그 박찬대 전 대표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제 패배했으면 이런 기사들이 늘 나옵니다. 전당대회에서 패배하면 네. 정치적 입지가 흔들렸다. 앞으로 정치적인 고난의 시간이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기초가 주목된다. 뭐 이런 네네. 기사들이 계속 되는데 통상적으로 그런 게 나오죠. 되는데 그런 기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 그러니까 패배한 박찬대 원내대표도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고 기스가 나지 않았다. 예. 지도자로서 다시 한번 당원들과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게 네. 이번에 분명하게 그러면 보여왔기 서로 때문에 윈윈이 된 거네요. 큰 그럼요. 틀의 의미에서는. 예, 그렇지 않으면 이런 기사가 늘상 나오는 기사이기 때문에 예. 그런 기사가 나올지 여부에 대해서 계속 유심히 있게 봤는데 지금까지도 하나도 없습니다. 네. 박찬대 대표님, 원내대표는 진짜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일부 지지자들이 양쪽 지지자들 네거티브가 있었어도 그걸 말렸죠, 오히려. 예, 예. 정책내 우리 그게 동지고. 또 정상적인 축제장으로 가는 거죠. 아주 서로 매너 있게 잘 경쟁을 리드하셨고, 그 당원에서는 6대 3이지만 전체는 66대 33이지만 전체적인 6대 4잖아요. 60대 4쯤 되니까 그 원내대표를 잘했다라는 상당 평가를 받은 거죠. 네. 근데 아마 이제 박찬 대표님의 진가는 정책내 대표님을 진심으로 잘 도와주면서 또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대표를 할 때, 예를 들면 정책 대표님이 모자란 부분이 있거나 잘 판단하도록 아마 박찬 대표가 적극 돕지 않겠습니까? 네, 네. 어차피 지금 이 남은 임기 동안 당대표 지금 너무너무 엄중한 시기 때문에 정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야 되거든요. 그 핵심에 박찬대가 있어줄 거라 생각하고요. 네. 아까 윤석열 보니까 구속기간이 1차 때 290여명이 접견하고 일일 평균 7시간을 접견했네요. 네. 그리고 2차 때 56명이 접견하고 일일 평균 2.7. 2차 때는 확실히 이제 끈이 좀 떨어지긴 좀 했어요. 떨어지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구속기간은 348명, 395시간 접견했는데 특히 보통은 우리가 일반 접견은 이제 그렇게 손도 못 잡는 데고. 맞아요. 그다음 변호사 접견은 변호사들 칸칸이를 들어가는 데인데 좀 눈치도 보이고 덜 시원하거든요. 예. 공무 장소에서 접견했다는 거예요. 장소 이동 접견. 예. 그 수사관들이 오는데 장소 이동 시원한데. 접견도 두 가지가 예. 있는데 예. 하나는 이제 뭐 국내외 거물급 인사들이라든지 뭐 유독한 가족이 있다든지 그럴 때 이제 잠시 특별한 장소에서 이동해서 접견한 게 있는데 여기는 진짜 공무상 그 검경 수사관들이 수사할 때 그러니까. 옆에 아무도 없어요. 저도 해봐서 아는데 그 다음에 진짜 시원해요. 네. 이건 진짜 특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없이 완전히 자기 공범들까지도 다 여기서 이거 어마어마한 이거 이 사람만 특혜를 줄 이유가 없잖아요. 이병철 변호사 그러니까. 말대로 혼거방에 예, 넣든지 예. 징계방에 넣어서 징계를 당하게 하든지. 반성도 하나도 안 하고 빤스 내고 누워있는 자인데 네. 들어가 있으면 교도관이 막 지시하거든요. 앉아 있어라, 옷 입고 있어라라고. 근데 7일까지 이제 집행 날짜를 받았는데 지난번 내란 특검도 이제 하다가 안 되니까 또 불미스러운 일을 예상을 해서 그냥 기소를 해버렸단 말이죠. 추가적인 거 없이. 근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추가적인 조사 없이 기소를 한다면 과연 국가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이대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지금도 뭐 국민들이 한편에서는 무관심, 다른 한편에서는 굉장히 큰 공분을 사는 뭐 이런 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격을 지금 떨어뜨리고 있잖아요. 외신들이 다 보도하고 있어요. 전직 대통령 불과 사실 파면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4개월 전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자기 조사받기 싫다고 해가지고 옷을 훌러덩 벗고 그 감옥에 거기서 시위를 했다고 하는 게 외신에 지금 전해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영이 서겠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폭두목은 뭐 이제는 칼빵 맞은 것 좀 적당히 보여주고 나 끌고 갈 테면 한번 끌고 가봐. 네. 이렇게 해주면은 특별 접견도 다 해주고 네. 별도의 장소 이동 접견도 다 해주면 되겠네. 우리나라 교도관들이 이렇게 언제부터 착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는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체포영장 발부받은 기간이 일주일인데 이 기간 안에 다시 영장을 집행하면서 물리력까지 동원할 것이냐 이거는 조금 의문이 있어요. 저는 기간이 일단 남아있지 않고 또 김건희 소환 날짜가 그 사이에 껴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김건희 특검에서 이번에서 영장을 받았잖아요. 근데 김건희 수사가 완전히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 정점에 윤석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소환하고 전체적인 어떤 그 권력형 비리의 왁구를 다 채운 다음에 다 그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윤석열을 체포하려고 하는 시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다시 영장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 만약 못 그때 가가지고 다시 조사받으라고 또 여러 차례 통보를 해야죠. 근데 안 나오면 또 다시 추가 영장 받아야죠.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6일 날 김건희를 소환하는 날이고 지금 5일 하루가 남으니까 저는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해야죠. 네, 내일이라도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의 엄정함을 분명히 보여주고 법 위에 군림하던 사람들이 말로가 어떻게 된다라는 걸 온 국민 앞에 보여줘야 된다. 근데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끌려 나오다가 어디 이렇게 탁 부딪혀서 멍이라도 하나 들어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자기 해야죠. 죽겠다고 들어누워가지고 난리칠 것 같아. 담요 잘 말아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냥 한번 그냥 이자가 조사를 한번 안 나오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럼 국민들도 이런 여론이 있을 있잖아. 전직 대통령 너무 가혹하지 말라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네, 지금 재판은 안 나온 자입니다. 형사재판. 맞아요. 형사재판은 민사재판은 원고나 피고 안 나와도 되지만 형사재판은 무조건 출석해야 됩니다. 심지어 피고인이 안 나오잖아요. 재판을 연기합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행정적 낭비가 생기고 재판상에 어려움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상황에다가 조사까지 안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지가 맨날 남 불러다가 조사하고 과잉수사 일삼던 자거든요. 그걸 자랑하던 자거든요. 이런 자에 대해서는 공권력이 엄정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들것으로 저기 담요에 떨떨 말아갖고 이렇게 잡아오기는 쉽지 않죠. 홀님께서 멧돼지 얘기 좀 그만 듣고 싶다. 하루빨리 무기징역이든 사형이든 둘 중에 처리했으면 좋겠다. 들것 있잖아요. 의료용 들것으로 들고 위에 똘똘 말면 모양새 그러니까 위에 빤스가 입고 있는 건 또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위에 그냥 하얀 천을 이렇게 들것을 하고 의료용 천으로 해서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게 몸에 배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면 남한테 덩치로 거들먹거리고 그리고 거들먹거리고 남들이 다 일정하게 좀 져주고 주눅 들어주고 이게 검사 시절부터 몸에 아예 배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런 식으로 위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들고 가봐. 내 몸무게 내가 한번 손 휘두르면은 이런 상황인데 니네들이 그럴 수 있겠어?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맘 먹었으면 이미 조폭 두목 같았으면 저렇게 안 뒀을 텐데 그나마 차마 대한민국 국격을 생각해서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 건데 그걸 또 역으로 저렇게 추잡하게 이용하는 모습이 마봉봉님께서 정점이 왜 윤이에요? 김건희가 정점이죠. 네, 지금 김성환 평론가님 정말 슬프다고 했는데 법위에 군림하는 그 윤석열 위에 더 서글프게도 윤석열 위에 진정한 부의제로 김건희가 있었습니다. 김건희가 비화폰. 그런데 그게 또 뭐 A그룹, B그룹이 쭉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A그룹. 아마 그 뜻이 이런 거겠죠. 여기서 이제 국방장관, 무슨 뭐 국정원장 쭉 누구까지 여기 연락처가 들어있다. 거기까지는 다 연결이 되고 그걸 벗어나서는 안 된다 해서 가장 많이 제대로 연락할 수 있는 A그룹. 그럼 V제로 맞잖아요. 그렇죠. A그룹이 총 5명인가 됐었잖아요. 5명. 5명에는 공적인 부분이 4명. 그리고 공적이지 않는 사람이 딱 1명, 김건희인 거잖아요. 영부인님. 명칭이 영부인님. 이렇게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증언에 의해서 비화폰을 받았던 사람들이 A4 용지를 받아서 A0는 아니지만 영부인 제일 위에 가 있는 윤석열 다음에 김건희가 제일 위에 가 있는 전화 번호를 꼭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육을 받았다는 게 이게 정말 완벽하게 사실했다는 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설마 했을까 하는 것들이 다 사실로 드러나 있고 기대 이상으로 상상 이상의 모든 것을 다 한 사람. 그래서 V제로가 맞다. 이게 이제 확실하게 저도 이제 막 증명됐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막 폰이 몇 개인가 막 헷갈리는데 건진왜 법당에서 나온 폰도 있고 뭐 여기 집에서 나온 폰도 있고 도대체 몇 개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 뉴스를 일일이 우리가 뜯어보면서 개수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코바나에서 전시할 때 뭐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뭐라 그래 시험 사용용으로 나눠주고 뭐 이런 걸 거둔 다음에 뭐 가지고 있었다 뭐 했다 그래서 폰이 많다 뭐 황당한 소리도 하던데 네. 비아폰은 그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폰도 아니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비아폰은 진짜 업무를 위해서 업무 목적을 위해서 국가 지급하는 공적인 거고 업무, 그죠?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장관한테도 지급하지 않는 거예요. 예. 대통령이 그냥 장관 연락을 하면 되지. 비화폰이 휴대폰으로만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만 유선이 있잖아요. 네. 유선으로 얼마든지 비화 기능이 네. 있는 유선들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장관한테 연락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대통령 비화폰으로 장관한테 전화하면 돼요. 휴대전화로. 네. 대통령의 뭔가에 지시나 내용들이 비화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장관이나 심지어 검찰총장한테까지 나눠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대통령 영부인한테도 비화폰을 나눠주고 대통령 영부인이 A그룹에 대통령하고 같은 반열에서 모든 비화폰을 받은 사람한테 다 전화할 수 있는 이런 전화를 들고 있었다고 하면은 윤석열이 모르는 사이에 김건희가 얼마든지 전화를 다 걸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이거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대통령 영부인이 대통령 비서실부터 장관 그리고 하다못해 국가안보실 직원까지 전부 다 싹 다 전화할 수 있으면 이게 뭐 이 나라꼴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V제로죠 진정으로. 아니,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을 한 거예요. 제가 뭐 놀랍지도 않던데요. 네. V0 맞았잖아요. 본인이 이미 7시간 녹취록에서부터 나는 대통령이니까 네, 우리 네. 오빠를 인터뷰해. 맞아요. 예. 아유, 그런 그보다- 사이에 이제 그보다 더한 일들 예. 대기업 인사에 개입한 것들이 앞으로 더 나온다니까요. 대기업 인사 개입 우리가 여러 직접적으로 번 폭로했잖아요. 네.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당사자들. 시중 대기업의 은행에 대한 인사. 이권과 그러니까 시중은행, 예. 그도 주요 대기업의 이권 인사에 개입하고 마음에 안 들면 협박하고 네. 이게 아마 특검이 이 부분을 많이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검 연장이 불가피합니다. 여기서 또 예.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일부 이제 유튜브에서 옐로우 어떤 페이지처럼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2012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2013년 7월인가에 김범수 아나운서랑 일본 여행을 갔다. 뭐 공문지 사문지 뭐 알 수 없지만 그러면서 이제 도이치 계좌에 또 김범수 그 아나운서 부분이 등장하는 것도 있다라고 이제 뉴스들에 지금 나오고 있고 네. 그분도 이제 소환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디까지 알려주고 어디까지 같이 해먹고 했는지 그 범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늠이 안 되는데 내일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버스트먼트 대표의 영장 심사 있잖아요. 네. 아마 구속이 되는지 한번 보죠. 구속되고 나면 입을 좀 불지 않을까. 이미 입을 열지 않을까 뭐 그 싶거든요. 사람은 꽤 불긴 부는 것 같아요. 제가 저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성격적으로 또 이런 걸 쉽게 하는 사람이고 상대적으로. 그럼 거기서 입을 열게 되면 김건희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또 추가적으로 네, 확인할 수 김건희 있잖아요. 씨랑 가장 친분을 과시하고 텔레그램 주고받은 거 보여주고 한 사람은 이종호 씨라고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가장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될 것 같고요. 배신의 계절이 또 한 번 오겠죠. 예, 윤석열에 대해서 김태효부터 시작해서 강희구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배신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의 경로설 뭐 이런 것들이 사실로 분명하게 밝혀졌고 여러 가지 이제 기행과 같은 얘기들이 이제 실제로 조사 결과 사실로 밝혀졌는데 김건희도 역시 배신을 당하겠죠. 예. 그리고 그 배신의 리스트에 누가 올라가느냐. 제일 먼저 이종호부터 시작해서 김혜성도 올라갈 가능성도 이미 크고. 이제 그 집사 내부 그룹 그 코바나 때부터 모셨던 세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진술을 한 걸로 나오는데 누군지는 뭐 대충 들었습니다. 네네네. 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저는 또 알고 싶은 게 또 서울 아산병원이 도대체 어떻게 연관이 돼 있길래 저 그저께도 나와서 의사가 인사하면서 문 열어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의전의 깍듯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지 예. 아산병원하고는 도대체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또 아산병원이 관여돼 가지고 이상한 또 진단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하여튼 뭐 방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보면 오늘 또 김영선 씨 나오면서 뭐 그냥 자기 방어적인 얘기 한참 하면 특검을 비난하고 들어가던데 조사받으러 들어가는 사람이 비난하고 들어가면 그건 매를 버는 거 이 아니에요? 사람은 뭐 국민의힘 내에서도 보여준 사람 하나도 없던데요. 예.
그냥 뭐 이제 자포자기인 것 같아요. 자포자기. 그 사람 얘기하는 건 논리가 없어요. 네. 뭐 횡설수설, 횡설수설하다가 하다가 지난번에도 횡설수설하더라고요. 수산물 시장 가서 수조에 물 떠먹는 사람인데 뭘 그때 가라는 게 있겠습니까? 수조 물을 많이 떠먹었대요. 그 충성을 보이려고 수십 번을 떠먹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상해졌다는 설도 있는데. 이제 노상원까지 예. 그동안 이제 뭐 비공개 재판 이런 걸로 아주 황당함을 자아냈는데 이제 내란 특검에서 노상원까지 부르고 하다 보면 지금 김건희는 정말 얼마나 부지런히 일을 했는지 16개 그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내란 뭐 해병대 뭐 어디 관련이 안 된 게 없을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연계고리들이 조금씩 더 밝혀질 우크라이나도 것 같습니다. 불법 입국한 걸로 오늘 우리 네. 조국혁신당이 고발했던데요. 네. 그 내용은 확인해 뭔가요 보니 혹시? 네네. 윤석열, 김건희가 당시 여행 금지 국가인데 여권법 위반인가 네. 뭐 하나도 안 받고 네. 네. 예. 얼마나 주가 조작이 급했으면 예. 삼부토건 그러면 그런 거 아닐까 저 싶어요. 원희룡 장관 이런 분들 다 여권법 위반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희룡은 그때 우크라이나를 가려다 못 따라가고 그때 수해 때문에 폴란드로 급거 갔었나? 기국됐어. 그랬죠. 아니 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갈 때 네, 네. 폴란드 가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 둘이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까지 못 간 거죠. 저기 선상과 조상 맺는 땅이라고 제가 백자시켜 왔습니다 하고 3주 동안 주가 조작 논의하다가 네. 그때 비가 너무 많이 왔잖아. 오송참사 갖고 원희룡이 그때 이제 급거 기구한 다음에 그 유명한 쇼를 하잖아요. 예. 저기 견차 들어가려니까 야, 잠깐 기다려봐 나 인터뷰 중이니까 그때니까 우크라이나는 아마 안 따라오고 급거 기구했을 거예요. 네. 근데 뭐 본인이 이미 작업은 다 했는데요. 뭐 네. 우크라이나 포로. 근데 그러지 않아도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했어요. 그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지금 도주 중이잖아요. 네, 국내에 있다고 네. 제가 제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삼부토건 주가 조작의 몸통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 포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포럼에 들어가면서 예. 이제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우크라이나 포럼에 들어가자고 먼저 제안한 사람이고 그 텔레그램 방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특검이. 그래서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진들을 다 끌어들여 가지고 그 방에 초대를 하고 그 방에서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럼 이기훈이 몸통일 수 있는데 이기훈이 이종호하고 또 연결이 됐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기훈을 잡으면은 이종호, 이기훈이 동시에 같이 아마 걸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조만간에 아마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 빨리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기훈이 이종호 저 연결되면 도피 자금이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금. 도피 자금이 부족. 예, 생각보다 주가 차익을 별로 먹은 게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날 더운데 여러 가지 저 열불나는 뉴스도 많은데 이제 멧돼지 아웃 뭐 이런 것들 많이 했는데 아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멧돼지 견인은 어때요? 멧돼지 견인. 그 여러 AI로 만든 그림 정말 뭐 굉장히 재밌게 잘 보고 요새 요즘 정말 수치스러워가지고. 네, 요즘 만평도 많이 보고 하는데 6일 날은 이제 김건희가 소환되는 날이고 어쨌든 저는 6일 날 이전에 윤석열을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담요하면 아웃으로 하겠습니다. 담요로라도 끌어내라. 네. 정청래 대표께서 얘기했던. 제가 윤석열 담요라도 그러면 아웃으로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담요라도 아웃! 공기인견 제품인데요. 78,900원에 이불, 패드, 베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야, 부모님이 쓰시면 너무 좋겠는데요. 시원한 이런 원단으로 공기인견 워싱 진공 세트인데요. 이 제품 써보신 분들 후기가 정말 좋습니다.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하고 너무나도 쾌적하고 좋다. 직접 덮어보니까 이야, 이거 제격이다 생각 들었습니다. 자, 풍기인견 진공 세트 78,900원에 이불 그리고 패드, 베개 함께 구하는 거 스펙스몰 공동 구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대한민국 고추장의 명인 정선자 선생이 만들었습니다. 뿌리 고수가 따로 없습니다. 볶음, 비빔밥, 쌈밥, 구이, 볶음에 찌개까지 100% 국내산 쇠고기에 더덕까지 들어간 약고추장이고요. 설탕의 향미 증진제, 인공색소가 첨가되지 않아서 깔끔하고 건강한 맛이 너무나 다릅니다. 와, 좋은데요. 그런데 가격 아니겠습니까? 홈쇼핑에서 39,900원인데요. 250g짜리 5통을 우리가 29,900원에 택배비 포함해서 드립니다. 와, 진짜 단독 특가입니다. 명인의 손맛으로 밥상을 바꾸세요. 자신 있다. 비교하라. 스페이스몰 화이팅! 와, 가격
가격 좋아. 때마다 바꾸면 밥상이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전통식품 명인 이성희 선생의 만능 맛된장. 홈쇼핑 완판 제품 지금 스픽스에 떴습니다.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렵게 갖고 왔습니다. 무침, 비빔, 찌개, 국, 소스, 볶음까지 이거 하나면 요리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나 마트 어디에서도 못 삽니다. 스픽스에서만 가능한 이 가격. 홈쇼핑 39,900원인데요. 우리 얼마에 팝니까? 지금 스픽스에서는 택배비 포함해서 공동 구매가 29,900원입니다. 530g 2통, 300g 3통, 총 5통입니다. 자신 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 화이팅. 드시고 있는 게 뭡니까? 와, 한우 뭉티기 그리고 육회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습니까? 당일 도축한 제품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가격 29,900원에 총 400g 대단한데요. 와, 쉽게 먹을 수 있다는 여러분 행운 아니겠습니까? 저 믿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완전 맛이 짱입니다. 자,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우와, 육회 그리고 뭉티기. 우와. 자신 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